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염은옥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인종차별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입니다. 인종이라는 문제는 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다양성과 공존을 해치는 인종혐오와 인종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지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인간은 모두 호모사피엔스 단일 종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자명하게 틀린 일인 것이죠. 인종은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인종 개념을 신봉하는 것은 심지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과 51년에 유네스코도 호모사피엔스는 하나의 종, 단일 종이고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라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피부색의 차이는 스펙트럼으로서만 존재하지 흑색, 백색, 황색의 구분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사진작가 안젤리카 다스라는 분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피부색에 각각 팬톤 컬러의 넘버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피부색이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가를 긍정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또한 호모 미그란스이면서 호모 하이브리두스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 즉 아프리카는 인류의 요람이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면서 여러 대륙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 기원설에 대해서 호주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도 기원했다라는 다지역 기원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기원설이든 다지역 기원설이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놀라운 이동성 그리고 혼종성입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미그란스이면서 동시에 호모 하이브리두스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조상찾기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유전자 비즈니스의 일종인데요. 그 비즈니스의 검사를 의뢰한 한 사람이 본인은 순수 백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검사를 해보니 라틴계, 아일랜드계, 심지어 아프리카계, 인디안계의 다양한 혼혈이다라는 점이 밝혀져서 매우 당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고인류학에서는 인류의 화석에서 뼈나 또 치아 같은 것에서 DNA 분석을 하는데요. 이 DNA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도 이주와 혼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얼마나 믹스처 되어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20만 년에서 15만 년 전에 출현했죠. 근데 현생 인류는 5만 년, 6만 년 전이 되면 유라시아 대륙에 공존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굉장히 피가 많이 섞이게 됩니다. 15, 16세기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가면서 아프리카인들을 아메리카의 노예로 보내게 되고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과 광범위한 혼혈이 일어났죠. 그들을 메스티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섞임, 믹스처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특히 근대 유럽이 아닌 곳으로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대항해 시대가 되고 넓은 바다로 유럽인들이 나갔죠. 그럼 그 유럽인들이 자신과 너무나 다르게 생기고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바로 타자화하고 유럽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종과 인종주의를 아는 것이 근대 유럽에서 발명품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유럽이 아메리카를 만났을 때를 표현한 판어가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나온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은 판어인데요. 이 판어는 정말 유럽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의 아메리카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문명을 상징하는 남성이 의복을 입고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를 들고 있지요. 오른쪽에는 바로 벌거벗은 여성이 자연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과 또 겹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유럽의 시도는 16세기 정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피부색으로 인류를 인종으로 구분하는 처음 시도는 바로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분류학에 초석이 된 린네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류는 분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차이에 위계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죠. 위계는 즉 우열의 줄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 인간은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하는 게 당연하겠네? 라는 논리로, 이건 물론 궤변이죠. 이런 논리로 귀결되기도 하거든요. 식민 지배를 했던 유럽인들이 만든 논리 중에는 차별이 곧 평등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즉 운명의 단계에서 유럽과 다른 비유럽인들을, 아시아인들을, 아프리카인들을 어떻게 유럽인들과 똑같이 대하겠느냐,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는 논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보는 동시에 차이 뒤에 숨겨져 있는 위계, 줄 세우기를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차이를 가지고 위계를 불러오는 인종의 개념, 인종 개념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 칼 폰 린네는 백인을 우위에 두는 분류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린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물 분류의 이명법, 즉 속명과 종명으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 인간까지도 분류하려고 했던 분류학자이죠. 이 분류학자인 린네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도 붙였고요. 호모사피엔스를 더 하위 분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아종과 같은 분류를 한 것이죠. 린네에 있어서의 기준은 분명히 피부색입니다. 그리고 대륙의 명칭과 피부색을 연결하는 것이죠. 유럽인과 백색, 아메리카인과 홍색, 아시아인과 갈색, 아프리카인과 흑색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익숙한 인종이라고 하는 관념이 나타나게 됐고요. 물론 린네가 인종이란 관념을 썼다거나 인종의 우열을 얘기하고 인종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분류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 린네의 인종 개념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독일의 분류학자이자 해부학자인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가 있습니다. 블루멘바흐는 인종을 5수로 구분합니다. 코카서스인, 몽골인, 에티오피아인, 아메리카인, 말레이인 이렇게 구분하고 코카서스인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인종이라고 명명하죠. 우리가 영어에서 코케이지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코케이지언이라는 말이 바로 블루멘바흐의 코카서스인 분류에서 나온 말이죠. 또 18세기 말이 되면 요하임 빈켈만이 백인의 신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른 인종의 신체에 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수한가를 미학적인 토대 위에서 설명함으로써 백인 우월주의의 토대를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가 현대로 오면요, 메디슨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체질 인류학자이자 우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노골적인 인종주의자인데요, 미국 사회에서 이민을 제한하고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우생학적인 이유로 단종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1916년에 위대한 인종의 소멸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은 나중에 히틀러가 이 책이야말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책이다 라고 찬양했을 정도로 백인종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랜트는 인종을 기본 집단을 셋으로 나눕니다. 코카서스인, 몽골인, 니그로. 니그로는 굉장히 멸칭이죠. 요즘은 쓰지 않는 니그로 나누고요. 코카서스인을 셋으로 하위 분류합니다. 코카서스인은 노르딕 인종, 알프스 인종, 지중해 인종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동유럽인들인 알프스 인종이나 지중해 인종인 이탈리아인들의 이민은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구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와 노골적인 인종주의의 피해를 입은 흑인들이 있죠. 흑인 차별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뿌리는 대서양 노예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서양 노예제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진행이 됐고 근대 최초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200만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가 돼서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를 당했죠. 아프리칸 디아스포라가 바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노예선 브룩스의 참상, 노예선 브룩스 밑에 배 바닥에 마치 통조림 속의 생선처럼 실려진 채로 바다를 건너는 노예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예제를 통해서 검은 피부는 노예이고 노예는 곧 열등하다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인종 개념의 신화가 절정에 이르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인간의 전시라고 하는 매우 비인간적인 장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 예시로서 1906년 뉴욕주의 브롱스 동물원에 한 콩고인 남성, 콩고 사람이 전시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타 벵가라는 사람이고 1904년에 루이지애나에서 일어났던 인간 박람회, 만국 박람회에 가서 전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동물원의 원숭이와 함께 전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타벵가의 전시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생학자인 메디슨 그랜트였습니다. 뉴욕주의 브롱스 동물원은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일인가를 114년 만에 사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종의 분류라는 것이 개념이 생겨나고 점점 전개가 되는데 인종 분류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흑인인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흑인인가가 너무 자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우리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입니다. 그렇다면 흑인 대통령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는 말일까요? 하지만 미국에서 누구도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는 노예제 시절에 기원을 둔 한방울 법칙, one drop rule이라고 하는 관습적인 인종분류법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one drop rule은 16분의 1만 흑인의 피가 섞여도 흑인으로 분류한다라는 관습법입니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노예를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서였겠죠. 이 그림은 아치볼트 모틀리가 그린 억터룬 걸이라는 그림입니다. 억터룬이란 말처럼 8분의 1 흑인의 피가 섞인 소녀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바로 이렇게 외향적으로는 흑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한방울 법칙에 따라 흑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백인 전용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백인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패싱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유대인인가입니다. 유대인 여성 해시 레빈튼 테프트라는 미국 여성은 어린 시절에 예쁜 아리아나기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쁜 아리아나기 선발대회 사진은 바로 사진사가 이 아기의 예쁜 사진을 출품했던 것이고 1935년 나치 선전 잡지인 집안의 햇살이라는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해시 레빈슨 테프트는 사실은 유대인이었죠. 이 사실은 독일의 나치가 주장하는 아리안 인종과 유대인은 신체적으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신체적으로 외향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한 인종주의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네스코의 선언이 나오고 이제 점점 호모사피엔스가 모두 같은 종이고 인종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종이라는 개념 대신에 인종은 모두 평등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것은 문화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다름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생물학적인 인종주의는 존재합니다.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운동은 미국 내에 얼마나 구조적인 인종주의, 제도적인 인종주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만이 아니었죠.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의 수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는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리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서 사망하면서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목이 눌려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흑인을 향해서 조여오는 느린 폭력, 즉 미국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흑인을 점점 질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아시안에 대한 혐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는 점점 증가했죠. 특히 아시안 여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0년 애틀란타 총기 살인 사건에서 범인 에런 롱은 아시아 여성 6명을 총기로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Stop Asian Hate,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2021년 3월에 뉴요커의 커버 스토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계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안하게 지하철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아시안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의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인종차별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와이와 멕시코로 이주노동을 갔을 때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멕시코의 애니킹 농장에서 너무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그 노동과 함께 인종차별에도 시달려야 했죠. (1994년에) LA 폭동이라고 말하는 4.29 폭동이 있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시안 혐오도 당연히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줬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봅시다. 한국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 민족의 신화,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는 강하게 남아있고 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고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공론화되거나 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엔은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인종차별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것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에 자신이 피해자였을 때와 자신이 가해자였을 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피해자일 때는 굉장히 거기에 반발하고 그걸 고발하고 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가해자일 때는 그것이 왜 인종차별인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블랙페이스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으면서 관짝소년단이라고 하는 가나의 그룹을 패러디했고 그들의 퍼포먼스를 패러디하면서 얼굴을 검게 칠했던 것이죠. 얼굴이 검으니까 검게 칠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블랙페이스의 아픈 역사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블랙페이스라는 것은 미국에서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백인들이 여전히 흑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종의 민스트럴 쇼라고 하는 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흑인 캐릭터인 짐 크로우를 백인 배우가 얼굴을 아주 검게 칠해서 연기하면서 너무나 바보스럽고 너무나 열등한 사람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흑인들을. 그럼 이것이 반복되면 흑인에 대한 낙인찍기가 되고 흑인의 열등하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을 사람들이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장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얼굴에 인종이 다른 사람이 피부색에 검게 칠하고 블랙페이스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 되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노예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사회처럼 완전한 이민사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얼굴을 검게 칠하는 것이 뭐가 나빠? 우리는 몰랐어 라는 말로 끝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고 이렇게 세계화된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노예제의 역사라든가 블랙페이스의 역사라든가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앞으로 굉장히 제기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부분은 역사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페이스에서 불거졌던 것처럼 노예제나 인종차별 역사에 대해서는 교육이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 되겠죠.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한국 사람과 다문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의미로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야 라고 선의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족, 다문화 장병, 다문화 사람 이런 말을 쓸 때의 그 말에 해당하는 지칭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반기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문화라는 말이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주노동자들은 어떤가 볼까요? 한국에는 고용허가제라는 이주노동의 관리 제도 하에서 현재 5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20년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행 씨의 죽음입니다. 속행 씨는 비닐하우스 집에 거주하다가 난방도 안 돼 있는 곳에서 겨울에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속행 씨의 사망 원인은 간 질환이었지만 추운 날씨와 열악한 주거가 그의 건강을 급속하게 나쁘게 했던 것이죠.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속행의 죽음에 대해 느린 폭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 사회는 속행을 환대하지도 않았고 그녀에게 살 곳을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에 재우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 주거시설이 고용허가제상에서는 합법적인 주거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숙식비를 이주노동자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수하는 주거의 시설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샌드위치 파넬인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법의 영역에서 사람이 죽는 일을 방치했던 것은 아닐까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주 노동자 단체가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해왔는지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를 없애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주의는 참 없어지기 힘듭니다. 인종의 개념이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인종이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몸의 차이가 있고 그 몸의 차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인종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민주의에 대한 성찰과 극복이 필요합니다. 앞서 인종주의는 근대 유럽의 발명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대 유럽은 왜 인종 개념을 가다듬고 왜 백인이 더 우월하고 왜 노르딕 인종이 우월하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식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식민지로부터 여러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권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식민주의라고 하는 권력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인종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식민주의라는 권력관계를 전복하지 않는 한, 없애지 않는 한 인종주의는 없어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과거를
되돌리지는 못해도 이런 건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말하죠. 과거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나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적 정의라고 말하는데요. 식민주의 청산과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이 케냐를 식민지로 지배했었죠. 케냐는 1963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63년에 독립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약 한 10년간 영국을 상대로 아주 격렬한 게릴라 전투를 벌입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그때 마우마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독립을 위한 게릴라의 주축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마우마우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누가 마우마우인지 아니면 누가 민간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케냐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수용소에 수용합니다. 수용소라는 것은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서 수용소를 만들고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이후에 1948년에 뉘른베르크 재판을 하면서 민간인을 재판 없이 수용소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반인도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규정이 그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은 1950년대 케냐에서 마우마우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수용소에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고요. 지금도 고문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4명의 고문 피해자들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내서 결국 이 소송이 승소합니다. 2013년에 승소하고 개인 배상의 형태로 고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과 이렇게까지는 못 가지만 개인 보상의 형태로 남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독일도 나미비아에서 헤레로족과 나마족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배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원론적인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또 카리브해의 국가들, 자메이카나 아이티나 수리남이나 이런 국가들은 2013년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상대로 노예제의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성립될까요? 아직까지 소송이 성립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노예제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었던 일이고 노예제의 보상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후손에게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실제 법적으로 따지는 일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카리브 국가들 또 과거 노예제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힘을 갖추고 목소리를 내고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종차별이 정말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큰 것이 복합적인 차별과 구조적인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즉 차별은 개인 한 사람이 인종차별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존재하는 이런 것을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차별이나 계급차별 같은 다른 구조적인 차별과 잘 부착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복합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여성위주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주들은 과연 그 여성위주 노동자를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즉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계급차별과 인종차별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흔히 한국의 인종주의를 GDP 인종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출신국의 경제적인 정도에 따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한다는 뜻이죠. 글로벌 인재라고 불리는 대기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의 식민화에서 벗어나기가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식민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차별을 하는 사람은 차별을 받는 사람보다 비인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이야말로 비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차별은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산물입니다. 타자와는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인간이다. 바로 다른 인종으로 대하는 것이 타자와의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타자와에 가서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와는 노예제 시절에 흑인을 동물로 취급했던 것, 마치 말하는 가축이 일을 시키는 것처럼 말하는 가축으로 취급했던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또 유대인에 대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을 학살하기 이전에 인간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인간화하는 과정이 아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타자화가 동물화와 비인간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나와 남을 가르는 타자화는 바로 차별을 낳는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남을 가르는 타자화는 단순화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복잡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내면이 복잡한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유형이야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허구인 것이죠. 이것이 단순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형화된 분류를 일단 내려놓고,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나와 마주하는 남을 그 사람 개인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작가 치누아 아체베는 모든 스테레오타입은 단순화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종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인종에 속하는 사람으로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단순화로부터 인종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고, 그 스테레오타입은 바로 차별을 낳는 것이죠. 인종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없애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I have a dream.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낯선 일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 즉 혐오를 쉽게 인간 본성으로 돌리는 대신에 자기 반성과 성찰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나와 다른 존재로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는 세계를 확장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또 모두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종이라는 스테레오타입에 결코 가둘 수 없는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호모 사피엔스이니까요. 감사합니다.